먼저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린 대로 이상옥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강의하실 건데요. 가지고 계신 자료에 그 양력이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강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시고요. 89년도에 시문학으로 등단을 하셨습니다. 시집으로 유리그릇, 그리움의 불, 하늘, 저울 등이 있고요. 디카 시집, 고성가도, 장산숲, 그리고 그 외에도 저서가 많습니다. 시창작인문, 디카 시창작인문, 시적 담화 체계 연구 등, 그리고 제29회 시문학상, 제5회 유심 작품상, 24회 경남문학상 등을 수상하셨고, 제가 찾아본 그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한국 디지털 도서관에 디카시라는 새로운 문학 용어로 연재하고서 동년에 같은 해에 최초의 디카시집 고성가도를 출간하고 디카시를 말한다 와 같은 디카시론집도 출간하는 한편 디카시 마니아 창간하고 아울러서 디카시 문화 콘텐츠 연구회 회장으로서 디카시 운동을 주재하고 있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적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 자료는 좀 업데이트가 안 된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선생님께서 강의하시면서 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드렸으니까 이제 나오시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아, 그렇습니까? 필요하면 띄워주시고. 여기 노트북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화면을 바꾸면서 하면 좋은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기 자료가 잘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이 박경리 문학관, 이 공간은 제가 처음 와본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공간이고, 어쨌든 박경리 문학관에서 이런 디카시 프로젝트를 이렇게 수행하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전에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카시가 주요 문학제에서 디카시 공모전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보훈군청에 다녀왔는데요. 보훈군청에서 이제 오장한 문학제를 보훈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오장한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오장한 디카시 신문학상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5회가 되는 한 해를 걸렀는데 그 주최적 사정으로 제5회 오장한 디카시 신문학상 지금 8월 1일부터 아마 공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오장한 본상, 그 다음에 신인상, 디카시 신인문학상 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그런 회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다녀왔고요. 또 지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부산에서 그 경남정보대학 센터 캠퍼스에서 또 디카시 발언 20주년을 맞이해서 그 디카시 학예 신학교를 열었는데 그때 또 저도 강의를 했는데 오늘 그때 오신 분들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경남정보대학의 디지털 문예 창작과가 성인 학생 중심으로 개설돼서 디카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행기 문학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백주 문학제도 마찬가지고 황순원 문학제 이런 주요 그 문학제에 이렇게 디카시를 새로운 시의 한 장르로 수용해서 이렇게 디카시가 지금
프로슈머들의 생활문학으로 또 그 한국을 대표하는 우리 복효원 시인이라든지 지난번에 그 강의했던 부산에서 정채원 시인이라든지 뭐 송찬호 시인이라든지 많은 유수의 시인들이 뒷가 시집을 내면서 뒷가 시를 본격문학으로 이렇게 수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 한 50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한 뭐 2시 25분까지 할까요? 2시 25분 정도까지 하고 조금 일찍 강의를 마치고 뒷가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 뭐 좀 질문도 받고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뒷가시에 대해서 뭐 다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어쨌든 뭐 저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뒷가시의 집행이라는 테마로 뒷가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뒷가시의 범주가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저는 베이비부머로 1957년에 아주 그 남쪽 궁백한 경남고성 맨 소재지도 아닌 만면 장산마을에 태어났는데 제가 그때 태어나서 생활할 때만 해도 뭐 농경사회 소달구지도 뭐 이렇게 다니고 거의 뭐 수렵시대나 마찬가지로 늘 어릴 때 산에 알 주우러 다니고 뭐 그래서 거의 수렵시대. 그래서 늘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인류의 문명이 뭐 지금 서기 2024년이지만은 인류가 경험한 모든 문명을 저는 다 경험해 본 세대다. 저 같은 세대라도 서울이나 뭐 도시에 태어난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수렵 농경 사회를 거쳐서 산업화 시대를 거치고 또 정보화 시대, 최근에는 AI 인공지능 시대까지 그 경험해 보는 정말 행운의 세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뒷가시 이야기보다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요즘 1인 미디어 시대를 너무 잘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페이스북도 열심히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지만은 최근에 제1미디어로서 제가 가장 즐겨하는 것이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1인 미디어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운전하면서도 유튜버를 많이 하는데 어제 오장한 문학제 가면서 휴게소에서 차에서 이렇게 고정하는 그 지대 셀카봉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면서 그 지대 해가지고 박경리 문학관에 지금 제가 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박경리 문학관에 가서 뒷가시의 집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라고 사전 예고 방송까지 하고 그걸 바로 업데이트 시킬 수도 있지만은 그 사천 휴게소에서 쉬어가지고 거기 보니까 디지털 존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바로 탑재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면 지금 한번 검색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튜브에 그냥 한국 뒷가시 연구소 이렇게 치면은 제가 박경리 문학관 가는 길 해가지고 부제로 뒷가시의 지평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지금 한번 뭐 뒷가시 이야기는 이야기지만 한번 검색해 보시죠. 유튜브 치가지고 한국 뒷가시 연구소 치시면 나오죠. 예, 제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거치대 해가지고 박경리 문학관 가는 거 너무 놀라운 시대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디지털 플랫폼이 뭐 세계적으로 가장 잘 구축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요즘은 얼마든지 시공을 넘어서 원격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서 그래서 이제 이런 뉴미디어 시대에 문학과 예술 삶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디지털 플랫폼 시대고 저도 옛날에는 늘 걸어 다니고 자동차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다니고 그때 이제 고등학교는 진주로 갔는데 진주에서 도시에 가니까 하숙을 했는데 나가니까 하숙집을 못 찾아가지고 굉장히 제가는 워낙 방향 감각이 없거든요. 그래 요즘도 그렇게 합니다만 하숙집을 못 찾아가지고 그랬던 적도 있고 또 그때는 저는 늘 걸어 다녔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한 구역 이렇게 다니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가까운 거리를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왜 버스를 타고 가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은 너무나 이제 현대 AI 인공지능 시대를 저는 너무나 잘 향유하고 있고 최근에 제가 작가에서 한국 디카 대표 시선인가 그걸 지금 쭉 내고 있는데 저도 하나 디카 시집을 내라 그래서 저도 거기 지금 가칭 에덴의 동쪽이라는 제목으로 디카 시집을 지금 원고를 내 가지고 곧 나올 텐데 디카 시는 이제 글로벌 문화 콘텐츠로도 한글과 한국 문화를 알리는 글로벌 문화 콘텐츠로도 지금 해외 한국어 전문 대학생들이 그걸 수용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카 시집은 가능하면 영문어를 변기해서 그렇게 냅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을 중학교 이후에 영어 공부는 하지만 영어를 제가 잘하지는 못하고 잘 말도 못하는데 전에 논문 쓸 때도 논문 초록 그것도 영문으로 내가 못 써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구글 번역기라든지 AI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이번에 저 디카 시집 영문을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시인의 의도를 가장 잘 드러내게 이렇게 내가 명령어를 넣어가지고 번역하면은 내 의도대로 내가 문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도는 좋은 문장인지 만들 수는 없어도 그 판단하는 능력은 있으니까 평생을 영어 공부했으니까 내 의도를 잘 드러내는 번역이 나오면 오케이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별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이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삶의 양식이 바뀌면 문화나 예술의 양식도 바뀔 수밖에 없는데 저는 디지털 노마드로 이렇게 늘 이동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이동하면서 어떤 영감을 받으면 그걸 스마트폰 내장 디카도 그 영감을 찍어서 이제 디카시로 바로 완성해 가지고 페북에 실시간 소통하는 그런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만큼 지금 이제 호모 스마트쿠스로서의 어떤 확장된 신체를 스마트폰 이건 확장된 신체이기도 하고 뇌의 외장 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이제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새로운 시가 바로 디카시인데 그러면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만은 디카시의 집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디카시가 어떻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문해창작가 2004년의 교수로서 뉴미디어 시대의 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끊임없이 시라는 이데아는 그대로이지만 그 표현 방식은 끊임없이 진화해 왔기 때문에 시가에서 이제 시로 가창되는 시에서 읽는 시로 뉴미디어 시대, 멀티미디어 시대는 영상과 문자가 결합해서 시로도 표현될 수 있고 또 그리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디지털 카메라로 찍고 영상 기호를 가져와 가지고
그때 느낀 생생한 그 어떤 감흥을 언어 기호로 가져서 두 개를 하나의 텍스트로 이렇게 디카시란 이름으로 연재를 할 때 있어서 다른 자리에서도 말했지만 시는 언어 예술인데 어떻게 사진 기호를 언어 기호로 가져와서 표현하는 것을 시라고 할 수 있느냐, 시라고 붙이느냐,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에서도 제가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만 더 제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문덕수 선생, 제가 장신대학 문덕수문학관장도 맡고 있는데, 문덕수 선생이 저 박사과정 지도교수고, 문덕수 선생이 오늘의 시작법이라는 그 시창작집을 이론서, 시창작 이론서를 내셨는데, 그걸 이제 수정판으로 내면서 서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시는 언어 예술이지만 언어를 넘어선다. 예, 시는 언어 예술이지만 언어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왜 사진 기호와 문자 기호가 하나가 되는데 그걸 디카시라는 이름으로, 물론 일반 문자시와는 다 시라는 이름을 달 수 있는가. 오늘의 어떤 기호학적인 관점에서 언어라는 개념은 문자 언어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다 언어라는 관점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디카시는 기호시이기도 하지만은 시는 언어 예술이면서도 언어를 넘어선다. 그게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이미 그 이전에 디카시 이전에 사진시라든지 부채시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이 있어 왔지만은, 그 당시에는 야, 이거 시가 언어 예술인데 그 지고지순한 그 맹제를 깨뜨리는 것인데 이 엄청난 반발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시는 언어 예술이지만 언어를 넘어선다는 그걸 가져와 가지고 이제 그게 기초가 돼 가지고 제가 디카시론이를, 디카시를 이렇게 창작만 해서는 안 되고, 왜 디지털 시대에 영상기호와 문자기호가 하나의 텍스트로서 새로운 시가 되어야 하는지를 실론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디카시 이전에도 뭐 디카 에세이 같은 게 있었습니다만은, 그냥 뭐 사진을 찍고 거기에다 에세이를 붙이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수를 했지만, 그게 하나의 실론화되고 문학론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동호인들 하는 거지. 근데 이건 디카시는 처음에는 내 개인의 실험으로 됐지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러면서 이걸 이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디카시론을 제가 최초의 디카시론집이 디카시를 말한다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어쨌든 3페이지에 보면은 디카시는 기존의 단순한 시와 사진을 조합한 포토포행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포토포행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디카시 이전에 짧은 시에다가 잘 어울리는 유명한 사진작가의 사진을 붙여가지고 포토포엠으로 해가지고, 물론 자기 사진을 붙이도 되지만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이 어떤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이제 문자만으로는 매혹적이지 못하죠. 영상과 결합해야 눈에 띄니까. 그래서 기존 시에다가 어울리는 사진을 붙여서 사진은 사진대로, 문자는 시는 시대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결합해서 소통하는 그런 것이 포토포엠이었습니다. 그런데 디카시는 포토포엠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장르입니다. 그 이전에 사진시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사진시라는 것은 사진을 보고 이제 뭐 화가가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리듯이 시인도 사진을 보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진은 도구로서 사진을 그리기도 하고 그 두 개를 합해서 뭐 시집으로 내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1950년대 브레이트의 전쟁교본이라는 사진 시집입니다. 그건 아날로그 시대의 어떤 그런 것인데, 그게 사진시라는 게 하나의 어떤, 우리나라에도 항지우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사진을 도입하고 신혜님이라든지 그렇게 했지만, 그게 하나의 실험으로 그쳤지 사진시라는 게 하나의 장르로까지는 발전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그런 전통 위에서
아예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트감을 느낄 때 그걸 스마트폰 내장 티카로 찍어서 그 사진 기호와 그걸 은수라는 문자 기호가 하나의 텍스트로서 화학적 결합을 했어. 그래서 그 사진 기호는 그 자체로 사진 예술이 되지 못하고 문자 기호는 그 자체로 독립된 시가 되지 못하죠. 기존의 어떤 포토프레임이나 사진시 같은 거는 사진 없어도 하나의 텍스트를 대부분 가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예 디지털 기기를 시쓰기의 도구로 아예 활용해 가지고 디지털 정신을 반영하는, 디지털이라는 게 실시간, 적응성, 소통, 그 다음에 멀티성,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디카시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사진시나 포토포엠과는 전혀 다른 20세기와 다른 21세기 새로운 최적화된 시로서 이제 디카시가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디카시의 4가지 관점을 지금부터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4가지 관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디카시가 기존의 그런 류의 사진을 활용한 시쓰기와 전혀 다른, 그래서 사진시를 하지 않고 디카시라는 새로운 새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새로운 장르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진시라는 이름으로는 이걸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카시라는 새로운 용어가 필요했고요. 자, 그러면 4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모든 문학이나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은 4가지입니다. 크게 4가지. 첫째, 그걸 우리는 그 모방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방론. 자, 거기 보면 그런 관점에서 디카시를 모방론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대상 사물이 주체가 되는 디카시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카시를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이제 실론적으로 정의를 할 때 대상 자체를 그대로 가져와서 보여주는, 이게 어떻게 보면 디카시는 일반 문자시와 달리 시인은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하이데커 같은 경우에도 시인을 에이전트, 대리인, 신의 대리인, 자연의 대리인, 대신 말하는 사람. 요즘 그 대통령도 직접 자기가 말하지 않잖아요. 에이전트가 말하잖아요. 대변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술가는 대변인이라는, 에이전트라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카시는 다른 어떤 예술 장르보다 시는 물론 창조자이기도 합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데 자연의 말, 신의 말을 대신 전해주는 그런 에이전트. 그런 사실은 그 디카시라는 것은 기존의 시인이라는 메이커, 창조한다는 것보다는 전달자라는 개념이 더 강한 것이 디카시입니다. 아주 뛰어난 시인은 자기도 모르게 심화라든지 그런 개념도 있잖아요. 뭐 플라톤의 영감론도 있지만 자기가 말을 하고 보니까 이게 청기를 누설하는 게 되고 신의 말이 되고, 뛰어난 시인은 그렇죠. 일반 시인, 예를 들어서 뭐 전혀 80년대라든지 이런 엄혹한 시대에 그 함부로 진실을 말할 수 없었잖아요. 검열에 걸리고. 그래서 그 김지아라든지 뭐 그런 선각자적인 시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어떤 진실을 말할 때 그런 거는 김지아의 말이 아니고 그 시대의 말이고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김지아는 그때는 김지아 개인의 말이 아니라 이 시대의 정신을 말하는 그런 시인이 진짜 위대한 시인인데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꼭 그런 거대 담론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디카시는 자연은 입이 없잖아요. 신도 입이 없잖아요. 뭔가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시인이 자연과 이렇게 대면했을 때
그 시인은 자연의 말을 일반인들은 못 알아듣지만은 시인은 견자로서 사물의 말을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찍고 그 말을 옷을 입혀서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디카시는 어떤 대상 자체가 시가 되고 예술이 되는 그런 경지에 있는 것이 대상 사물이 주체가 되는 디카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냥 시인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개입되지 않고 그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자연이나 신의 말을 그대로 찍고 써서 보여주는 이것이 대상 사물이 주체가 되는 디카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가장 디카시의 어떤 주류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데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그 2017년에 세 번째 디카시 이론집 디카시 창작 입문이라는 책을 제가 2007년에 냈습니다. 그때 그 디카시를 말한다 앙코르 디카시 2017년에 디카시를 말한다 2010년에 앙코르 디카시를 내고 2017년에 이제 디카시 창작 입문이라는 이제까지 디카시 이론을 완전히 체계화해서 낸 게 디카시 창작 입문인데 2017년에 하도 디카시에 대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또 뭐 이상하게 왜 그게 시가 되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하는 심정으로 제가 그 2017년에 제가 2004년에 디카시 고순과도를 출간하면서 바로 만든 것이 디카시 마니아라는 그 다음 카페입니다. 거기 지금도 뭐 한 2,00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디카시 창작 입문 원고를 연재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워낙 뭐 거기에 대한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 연재를 하고 2017년에 디카시 창작 입문이라는 책을 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또 디카시를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디카시 창작 입문 개정판을 내려고 제가 또 디카시 마니아에 제가 연재를 다시 했습니다. 그 연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완료한 원고 중에 여기 그 인용한 디카시들입니다. 원고 이게 자꾸 제가 뭐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2017년이면 이제 2007년 됐는데 그 책이 절판은 벌써 됐고 그래서 그걸 지금은 물론 전자책으로는 지금 살 수 있는데 그 책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도 제가 책을 낸 게 뭐 시집하고 이론집하고 이런 거 보면 한 20여 권 되는데 뭐 집에 오면은 그냥 저 있는 책 줘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정작 제가 낸 책을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뭐 개정판도 내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 책을 이제 중고 매장을 통해서 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2017년에 낸 디카시 창작 입문이라는 책도 저한테는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한 몇 주 전에는 뭐 이렇게 그 책이 자꾸 귀하니까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36,000원, 뭐 12,000원 정가에는 36,000원, 5만원 뭐 이렇게 돼 있고 또 어떤 건 50만원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36,000원 주고 구입하고 또 어떤 분이 구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중고 매장에 최하가가 5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예스24시에 검색해보면 지금 딱 2권 있는데 그건 차마 제가 비싸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담인데 그래서 제가 어쨌든 디카시를 말한다라는 책도 최근에 제가 초간본을 2007년에 낸 걸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그걸 또 검색해가지고 사니까 그게 제가 3판이 나온 줄도 몰랐는데 2007년
7월인가 내고 그 다음에 바로 9월에 또 재판을 찍었더라고요. 그래 나는 초간본인 줄 알고 샀는데 보니까 2023년에 작년에 또 3판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디카시가 굉장히 붐을 일고 그러니까 그런 좀 소장하고 싶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책값은 인문학 책값은 오래되면은 가치 있는 책들은 굉장히 올라갑니다. 문득수문학관에 그 희귀본들이 엄청 많은데요. 그 중에 한 권을 소개하면 백석의 사성 같은 경우에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그 경매가 나와가지고 7천만 원에 경매가로 이제 낙찰이 됐는데 지금은 아마 1억도 넘을 겁니다. 문득수문학관에는 그런 책들이 엄청 많아요. 한 600여 권 되는데 아무튼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갔는데 시간이 많네요. 조혜경의 그린란드로 가자 했다. 이 작품을 보면은 이게 바로 그냥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보여주는 그런 행식입니다. 여기 보면 물론 이제 시인이 어떻게 가져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그린란드로 가자 했다. 술록의 뿔 영원히 녹지 않는 얼음이 있는 곳으로 하지만 천개의 하늘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이별은 하늘색. 여러분들 그 나무가 이렇게 쭉쭉 뻗어 있는 걸 술록에 뿔로 이걸 뭐 메타포로 해도 되고 한유라고 해도 되는데 그래 이제 이 시인은 그 술록들이 시인의 눈으로 볼 때 그렇죠. 뭔가 한꺼번에 몰려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인식하죠. 그걸 그대로 그린란드로 그냥 얼음이 녹지 않는 지금 환경위기 이런 것 때문에 생존 터전이 파괴되니까 시인은 이걸 지시적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술록대가 그냥 그 생존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린란드로 한꺼번에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인식을 하고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냥 그럼으로써 이게 얼마나 그 하늘은 이별책 그런 게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비극적 시인의 그 인식이 뭐 거의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 정황 자체를 그냥 시적으로 인식해서 그대로 이렇게 제시해주는 이건 시인이 주체가 아니고 사물 자체가 주체가 되는 그런 디카시. 그래서 여러분들 디카시를 쓰실 때 어떤 극적인 어떤 사항이 사실은 이데아라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은 지시적 의미로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보지 못하는데 시인은 어떤 경우에 천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혜경이라는 시인이 가다가 그 나무가 술록대가 그린란드로 그냥 뛰어가는 그런 모습을 포착하고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디카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홍용희 씨는 비평가지만 디카시를 썼는데 그리움이라는 이 디카시가 지금 잘 그 화면으로는 안 보이는데요. 이걸 보면은 이건 그냥 생략하죠. 볼까요? 예,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그 이 디카시는 거기 보면 그 칠흑 속에서 파도가 부서지는 어떤 그러면서 거기 붉은 이건 뭐죠? 뭔가 뭐죠? 붉은 노을인가 뭐 붉은 노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붉은 파도가 붉은 속에서 붉은 노을이 이제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걸 그리움이라고 이런 파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뭔가 밀려가면서 이런 것들은 그리움의 원행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대상 자체가 그냥 그리움이라고 이렇게 그 사랑하는 사람을 뭐 그 사랑하는 대상이 뭐 신인지 뭐 이성인지 그건 모르지만 그
그리움이라는 게 너무나 절묘하게 대상이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 캄캄한 이건 그 대상의 어떤 부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때 완전히 칠흑이고 암흑이잖아요. 그런데 한 줄기 저기 그게 석양이라는 게 굉장히 뭐 동트는 그런 게 아니고 석양이란 그 자체가 참 절망적입니다. 꼭 사라지잖아요. 꼭 사라질 그 그리움 한 조각을 보여주면서 그냥 부서지면서 이런 것들이 그리움의 원행 상징을 이게 그리움이라고 이렇게 그냥 시인이 느낀 걸 그대로 보여주죠. 다른 건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그런 상투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사물에서 그 이게 그리움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칠흑 같은 어둠이 있고 파도가 일렁이는 것은 그 그리움의 어떤 일렁임이죠. 그런데 거기 하나의 희망이라는 게 그것도 노을이고 좀 있으면 노을은 사라지잖아요. 그리움을 이렇게 극적으로 그 대상을 이게 그리움이라고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시인이 창조한 게 아니죠. 시인은 새롭게 해석했을 뿐이죠. 그래서 그린란드로 가자 했다나 그리움 이런 것들은 바로 대상, 사물이 주체가 되고 시인이 주체가 아니에요. 시인은 그냥 에이전트로서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 자족적 텍스트로서의 디카시라는 것은 이건 뭐냐면은 일종의 존재론, 구조론적 관점인데 이제 대상을 잃어버린 시예요. 대상을 잃어버린 시. 뭐냐면은 그 대상 자체 대상이 그 대상을 넘어서 새로운 어떤 의미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디카시도 가능해요. 자, 여기 볼까요? 김미량의 밑줄 치다. 이건 그 여기 보면 사진 기호가 그 다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그런데 이건 자족적 텍스트로서라는 말은 이 디카시 자체가 사진이 있지만은 그 사진의 의미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새로운 대상이 된 거예요. 새로운 구조가 된 거예요. 그 기존의 대상 자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잃어버린 대상이 된 거예요. 마치 무의미시처럼 대상을. 그래서 우리가 이건 뭐냐면은 이건 김미량이라는 시인이 밑줄 치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그 전혀 대상과 관계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상과 굉장히 거리가 있는 새로운 대상으로 읽고 있어요. 자, 납치하는 것을 바다를 향해 던지는 질문 한 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비릿한 문장에 끔뻑끔뻑 찍혀있는 부호. 자, 이건 낚시 이야기지만 이건 낚시 이야기를 넘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새로운 구조가 되고 있어요. 이건 낚시가 아니라 이건 생에 대한 질문이에요. 생에 대한 질문. 생이란 무엇인가? 근원적인 어떤 생에 대한 질문을 말하고 있어요. 전혀 낚시인데도 낚시 이야기가 아니라 철학적인 생에 대한 인생이란, 죽음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 왜 인간은 그 유한한 존재인가? 우주는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창조되었는가? 신은 있는가? 이런 무한한 질문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비릿한 질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대상을 새로운 대상으로 전혀 그 대상에 의미를 주고 새로운 대상과 관계없는 자족적인 새로운 텍스트로 만드는 그런 디카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 하나의 예가 이기영 시인의 한장할 봄이라는 이런 것들도 보면은 여기 보면 그 조그마한 무슨 열매가 하나 있는데 이건 대상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이걸 갖다가 본처 뒤에서 첩사리는 이제 막 한 딸기 핀 꽃. 본처는 이제 쭈글쭈글해지고 그래서 이건 한장할 봄이죠. 이건 봄을 어떤 전혀 이 대상을 그
꼭 이건 뭐 본처 첩에 대한 이야기 아니고 최근에 저는 뭐 그 유명 배우들의 나이 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뭐 60 이상이 되면은 누구나 다 아름다움도 평준화 된다고 하는데 젊을 때 누구나 다 이쁘지만 그런데 그 젊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시술을 하고 그러니까 저 유명 배우들은 자연스럽게 안 늙고 그래서 나이 드니까 더 오히려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쩔 수 없는 숙명, 인간의 숙명,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본처도 처음에는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러니까 본처가 됐겠죠. 그런데 또 지금 이제 예쁜 첩이 들어와도 또 나중에 그렇게 되죠. 이 어떤 그러니까 이 환장할 봄이라는 거죠. 이건 어떤 사물과 관계없이 새로운 의미로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가 되니까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는데 그 다음에 제가 요약해서 간단히 5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대상이 새로운 대상으로 만든다는 측면에서 이건 굉장한 시인의 창작력이 돋보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대상을 통해서 시인이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표현론의 관점이에요. 대상을 통해 시인이 말하거나 존재가 시인을 통해 말하는 그런 경지예요. 표현론. 대상을 통해서 자 여기 볼까요? 우리 그 박서영 시인 고성 출신의 시인인데 요절했죠. 예. 띠까시 초창기부터 같이 운동을 했는데 이 고성 저하고 같은 고성이 고향인데 공룡 발자국 하숙이라는 이 띠까시를 한번 볼까요? 자, 이 발자국이라는 대상은 공룡의 말이 아니라 시인의 말이에요. 시인 자신의 이 대상을 통해서 시인의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멀리서 온 기억에 발을 넣고 먼 곳에 기억액으로 걸어가 본다. 먼 곳에 파도 소리, 먼 곳에 바람 소리, 쿵쿵 발소리 내며 떠나가 버린 먼 곳의 사람에게로. 이 공룡 발자국은 공룡의 말이 아니라 이 거대한 백악기의 상상력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공룡 발자국만 남아 있는데 그 태초에 그 백악기의 그 공룡에게로 다시 가는 그 엄청난 몇백만 년을 거슬러서 지금 걸어가는 그런 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시인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떠나버린 사람에게로 지금 시인이 그 그리움을 나타내죠. 너무나 이 공룡 발자국은 지금 찍혀 있는데 이건 100만 년 전의 것이잖아요. 그때 떠나버린 그 100만 년 전의 사람에게로 공룡 발자국이 되어가지고 걸어가는 그런 거죠. 이건 시인의 말이죠. 시인이 주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훈진의 나비의 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꽃밭 바깥에서 나를 만났다. 꽃이라는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니. 이건 나비를 하자로 해가지고 나비의 말이지만 사실은 시인 자신의 말이에요. 나비를 통해서 시인 자신에게로 어떻게 보면 나비는 꽃밭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 콘크리트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런데 꽃밭 바깥에서 보니까 늘 꽃밭에 있는 그 가정이라는 테두리 기성의 어떤 그런 관념 속에 있는 거기서 벗어나 보니까 그곳이 바로 감옥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다시 그곳으로 뭐 가출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기존의 세계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그런 거죠. 이건 하나의 표현론으로서 그 나비를 통해서 신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크게 디카시의 대상 자체가 주체가 되도록 대상을 그냥 이게 시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대상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대상으로 만드는 거. 또 하나는 대상을 말하지만 대상을 통해서 시인을 말하는 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게
어떤 대상을 통해서 시인의 말이기도 하고 그게 나중에 신의 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뒷가시는 굉장히 매혹적이에요. 대상을 직접 그대로 보여줘도 시가 되고 대상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대상을 만들 수도 있고 대상을 통해서 시인이 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독자와 소통하는 시라는 것은 뒷가시는 영상 기호와 문자 기호가 있기 때문에 독자들이 디지털 시대에 굉장히 그 소통력이 좋아요. 아무리 좋은 시도 오늘의 시의 문제점이 그 암호 기호와 같다. 불통에 소통되지 않는 좋은 시. 시인은 한기우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기 시를 독자가 이해를 하면 수치심을 느낀다고. 내 시를 그렇게 이해하다니. 그래서 시인은 자기가 쓴 시가 다 이해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예. 그것은 다양하게 해석되기를 바라지만 그런데 이 시대에 독자와 소통이 안 되는 게 문제인데 뒷가시는 효용론 입장에서 무엇이 좋은 시냐 그것은 얼마나 독자가 감동을 받고 소통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좋은 시 나쁜 시를 평가하는 것이 효용론인데 뒷가시는 그때 이 공강주의 몸빼바지 이게 그때 최강림 시인이 그 머니투데이에 연재를 했는데 그때 공강주의 몸빼바지 문이 이것도 그 포털 메인 화면에 소개가 되고 그래가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그랬던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 독자와 소통하는 측면에서 뒷가시는 굉장히 좋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한 2, 3분만 더 해야 되겠네요. 열린 집행의 뒷가시라는 것은 우리가 편의상 그 대상 자체가 시가 된다. 대상을 지워서 새로운 대상을 만든다. 대상을 통해서 새로운 신 자신을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전에 나무의 잎이라는 조민의 뒷가시를 한번 보면 참 재미있는 뒷가시예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100년을 산 나무는 가슴에 동그란 잎을 갖다 달았다. 온 동네 사람들은 이 나무 말을 귀담아 듣는다. 사실은 그 뒷가시 왜 뒷가시인가를 이 시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100년을 산 나무는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입이 없어요. 사물은 입이 없어요. 뒷가시인에게 내 말 좀 해달라고 지금 사물이 여러분 가면은 아마 그걸 느끼실 거예요. 저도 그 부산 센텀 캠퍼스 그쪽을 산책하다가 로제 그 세계적인 아티스트죠.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의 하나의 로제가 거기 교보문 꼭대기에 탁 붙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로제가 저한테 좀 대신 말을 해달라고 해서 그걸 찍었을 때가 뒷가시를 쓴 적도 있는데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망부석이라는 이 강영식의 제1의 오장한 뒷가시 시민문학상 받은 작품 이게 아주 좋아요. 망부석 보면은 다시 천년을 기다리면 당신이 오실지 몰라. 다시 천년을 기도하면 번쩍 눈이 떠질지 몰라. 이건 굉장히 복합적인 구조예요. 이건 대상이 주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대상이 지어지고 새로운 대상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망부석을 통해서 신이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느 것이 더 두드러지느냐의 문제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뒷가시를 쓸 때 내가 대상이 있는 말을 전해줘야지 아니면 이건 대상을 지우고 새로운 말을 써야지 대상을 통해서 내가 말해야지 이런 걸 일일이 생각하고 뒷가시 쓰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실용가들이 분석해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걸 알면은 좋아요. 그런데 망부석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망부석을 통해서 시인이 그 어떤 그 그리움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냥 이 자체를 주체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저 강의를 듣고 뒷가시 쓸 때 이거 대상 중심으로 써야지 아니면 대상을 통해서
이래가지고 오히려 더 뒷가시를 더 못 쓰게 되니까 걱정이 되는데 그만큼 뒷가시의 집행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뒷가시가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는 또 제가 말한 이것을 넘어서 새로운 시법으로 또 시를 쓸 겁니다. 그래서 시론가라는 것은 시인이 써놓은 작품을 보고 늘 시는 이런 것이구나 연구를 하는 거고, 그런데 새로운 시는 절대 시론가가 써놓은 이런 이론에 매이잖아요. 이걸 넘어서 새로운 여기에 갇혀있지 않고 새로운 시를 써요. 그러면 이제 그 시론가는 그 시를 보면서 또 시는 이런 것이구나. 자꾸 이제 우리가 1920년대 김소월이 주도할 때 그때 시라는 것은 김소월처럼 시를 낭만적이고 서정적으로 써야만 시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30년대 전혀 그런 시인이 아닌 김강균이라든지 정지영이라든지 이미지 중심의 모더니즘 시인들이 시는 음악이 아니고 그림이다 보여주듯이 쓰고, 그러다가 또 카퍼 시인들이 나와가지고 현실을 그대로 떠나고, 그러면서 새로운 시인들에서 시가 점점 시의 지평이 넓어지죠. 그런데 뒷가시는 지금 이 정도로 나와 있는데 물론 영상기호와 문자기호가 순간적으로 결합해가지고 SN을 통해서 실시간 쌍방향 소통하는 극순간 멀티 언어 예술은 이 뒷가시의 정체성은 그대로 되지만 이걸 활용해서 좋은 시인들이 나와서 새로운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뒷가시의 집행을 계속, 지금도 우주가 확장되고 있다고 그러죠. 빅뱅 뒷가시의 집행은 지금 제가 말한 것보다 지금 계속 새로운 시인들에 의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